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썰려님을 통해 제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시댁과 별별 사건을 다 겪으면서 때로는 통쾌하게, 때로는 감동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이웃님들의 이야기. 들으면 들을수록 참 공감되었습니다. 저 역시도 돈 문제, 사람 문제로 눈물바람 가실 날 없었던 대한민국의 평범한 주부 중 한 명이니까요. 저도 내가 신혼 때 겪었던 이야기를 해볼까 고민하던 중 오늘 이렇게 자유시간이 생겨 컴퓨터 앞에 앉아봅니다. 오빠가 자기 동생한테 이 정도도 못해줘? 우리 오빠 나 응애응애 갓난쟁이 때부터 업어 키워줬어. 한마디로 오빠가 내 아빠나 다름없다 이 말이야. 대체 왜 우리 오빠한테 이간질인 건데? 지옥 같던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 한켠이 화르륵 열오르는 게 느껴지네요. 하지만 결혼 생활을 포기하지 않고 잘 해결해서 이렇게 예쁜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된 저의 시댁 갈등은 남편과 12살 차이가 나는 중2병에 갇혀 살던 철없는 신우들 때문에 생겨난 일이었어요. 과연 철딱선이 없는 신우들이 어떤 바보짓을 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몸에서 사리가 나올 뻔한 제 사연 한번 들어보실래요?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저의 20대 시절부터 이야기할게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진학을 포기한 채 곧바로 회사에 취직했어요. 친정이 집안 형편이 그다지 좋지 않기도 했고 고등학교 때 미리 따놓은 자격증과 취업 프로그램 수료증을 첫 직장에서 좋게 봐주셨거든요. 제 적성에 맞는 괜찮은 회사였기 때문에 저는 아주 만족했어요. 다른 아이들이 대학교에 가서 사람들 만나며 흥청망청 노는 것도 그다지 부럽지 않았달까요? 그래 너희가 젊음을 누리며 하루하루 놀러 다닐 때 나는 내 커리어도 쌓고 통장 잔고도 쌓을 거야. 오히려 제 열정적인 모습에 자부심이 있었죠. 머리가 금방 돌아가던 20대 초반이라 거칠 게 없었어요. 업무를 금방 익혔고 야근을 투덜대지도 않았죠. 그런 제 야물딱진 모습을 사장님도 아주 예쁘게 봐주셨습니다. 20살 때부터 열심히 살았던 저. 남들은 대학교 졸업 후 취준생 신분으로 하루하루 고민을 쌓아갈 26살의 어린 나이에 팀장이라는 직책에까지 오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이 정도면 뭐 다들 이해되시겠죠. 그렇게 직장에서 능력도 인정받고 자리를 잡았을 때쯤 저는 야간대학을 다니며 부족했던 공부를 채워나갔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저는 사랑에 빠졌는데 그게 누군지 말 안 해도 다들 짐작이 가시죠? 네, 맞습니다. 바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지요. 남편은 제가 다니던 야간대학의 교양 강사였어요. 당시 졸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교양학점을 1부 이상 수료해야 했는데 만만한 과목을 찾다 우연히 남편이 강사로 있는 영화로 보는 철학이란 수업을 수강 신청했었죠. 참 꿀이었던 게 회사에서 퇴근하고 학교로 가면 피곤하기도 하고 공부하기도 싫고 그러잖아요. 이 강좌는 영화 한 편을 보고 난 뒤 가벼운 설명만으로 3시간을 채울 수 있어서 부담도 없고 재미있었습니다. 저는 적극적이고 야무진 성격답게 맨 앞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수강했고 수업을 듣는 한 학기 동안 키 크고 잘생기고 목소리 좋으면서도 지적이기까지 한 남편에게 콩깍지가 씌어버렸답니다. 하지만 문제는 남편과 저의 나이차였어요. 남편과 10살이나 나는 나이차 때문에 친구들은 물론 주변 사람들 모두가 하나같이 반대했죠. 남자는 나이가 있었기 때문에 연애를 시작하면 결혼을 생각할 텐데 너는 그에 비해 너무 어리다라는 이유였습니다. 사실 저였어도 제 친구가 곧 40을 바라보는 남자와 연애를 시작했다고 한다면 미쳤냐, 왜 아저씨랑 사귀려는 거냐 두 손 들고 반대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걷잡을 수 없이 사랑의 마음은 커져갔고 저희는 남들의 만류에도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친정부모님은 끝끝내 반대하셨지만 여지껏 똑똑한 딸로 든든하게 자리 잡은 저를 믿어주시기로 했고 저 역시 저도 보란듯이 잘 살아야지 다짐했습니다. 지난 일을 이야기하면 참 쉬워 보이지만 그 당시 저도 결혼을 단칼에 결심한 것은 아니었어요. 결혼하기 전 친구가 했던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 나이까지 결혼하지 않은 남자라면 분명 결정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다 라는 뻔한 이야기였죠. 그래서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전 남편에게 왜 결혼을 아직 안 한 채 독신으로 지냈는지를 물었습니다. 남편은 몇 차례의 연애를 했었지만 결혼을 마음먹기엔 그 당시 안정적으로 기반이 잡히지 않았었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아버지가 없는 집에서 큰아들, 즉 한 가정의 기둥으로 있었기 때문에 혼자서 쉽게 결혼 욕심을 낼 수 없었다며 덤덤히 말하더군요. 저 역시 고등학교 졸업 때부터 일을 시작했잖아요. 가세가 기울어진 집에 보탬이 된 입장이었기 때문에 남편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결혼을 생각해도 괜찮은 상황인지를 물었죠. 다행히 남편은 띠동갑 차이 나는 어린 동생들이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앞가림을 스스로 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홀어머님 역시도 아직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시고 있었고요. 남편 역시 결혼하려면 더 늦지 않아야 한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의 추진력과 더불어 저희는 연애 2년 만에 결혼을 계획했습니다. 남들은 우스갯소리로 남의 집 기둥은 뽑아오는 게 아니다라고들 했지만 사랑에 빠진 20대에게는 그런 이야기가 잘 들어오지 않는 법이었죠. 결혼식 당일에 저는 처음으로 남편과 띠동갑 나이차가 나는 어린 두 신우들을 만났습니다. 미용실을 배우고 있는 터라 휴일을 쉽게 낼 수 없었다는 게 상견례에 나오지 못했던 이유였는데요. 남편은 결혼식장에서 쌍둥이 동생들을 마치 이산가족 상봉이라도 하는 것처럼 찢어지게 웃으며 반겼습니다. 하긴 뭐 학생 때부터 갓난쟁이인 두 동생들을 보살펴줬기 때문에 거의 아빠나 다름이 없는 사이였겠죠. 그래서 그렇게 반가워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제가 신부 대기실에 앉아있을 때 소란을 떨며 들어오는 화려하고 예쁜 두 여자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제 시누이들이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서로 처음 만난 것이었지만 시누이들은 부침성 있게 저와 사진을 찍고 축하를 해줬습니다. 그 모습에 그래도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다 안심이 되었어요.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예쁜 선물도 주고받으며 비슷한 또래니 사이좋게 지내자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시누이들은 독립해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저와 남편 사이에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겠구나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의 예상은 보란듯이 빗나갔습니다. 저희 부부는 재산을 합치지 않고 각자의 급여에서 생활비를 객출해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매달 정해진 날짜에 생활비 통장으로 정해진 액수를 넣고 가계부를 정리하며 살림살이를 꾸려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바쁘게 일하고 있는 도중 신용카드 회사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 달 카드 금액 중 일부가 미납이 되어 있다는 연체 통보였어요. 저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며 생활비 통장을 확인해 봤는데 글쎄 남편이 원래 정해졌던 액수보다 적은 액수를 넣어놨더라고요. 무슨 일이지? 싶어 급히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은 뜸을 들이더니 미안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이번 달에 동생이 교통사고가 났었거든. 합의금이 모자르다고 연락 와서 내가 조금 빌려줬어. 어머 그게 무슨 소리야. 교통사고 합의금이라니? 많이 다치진 않으셨고? 그나마 다행이긴 하네. 그런데 오빠 이번 달 돈이 부족했으면 나에게도 이야기를 해줬어야지. 카드사 연락 아니었으면 우리 신용도에도 문제 생길 뻔했잖아. 남편에게 상황의 전말을 들어보니 쌍둥이 자매 중 첫 번째 시누이가 새벽에 차를 몰고 가다가 길을 건너는 사람과 가벼운 접촉사고를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큰 사고가 아니어서 보험사를 부르지 않은 채 합의를 진행했는데 합의금 명목으로 보낼 현금이 부족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던 거였죠. 남편은 새벽에 사고가 났다는 전화를 받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급히 돈을 빌려줬다고 합니다. 남편은 첫째 시누이가 돈을 금방 갚을 줄 알고 기다렸지만 사고 때문에 이번 달 형편이 좋지 않다고 하며 결국 돈을 돌려받지 못했고 결국 개인적으로 해결해 보려다가 부족한 금액을 메꾸지 못한 채 카드 미납 금액이 발생한 거였어요. 저는 오죽 급했으면 새벽에 오빠에게 전화를 했을까 싶어서 그 사건을 더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음부터 그렇게 큰 지출이 발생해 생활비로 합의된 돈에 문제 생길 경우에는 미리 알려주라고 말했죠. 남편은 민망하다는 듯이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카드 미납 문제를 저한테 있던 비상금으로 해결했습니다. 사실 두 번째 사건이 있기 전까지 저는 시누이들과 남편의 재정 문제에 대한 일말의 걱정도 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남편과 저는 재산을 합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합의한 고정지출과 저축금액 생활비만 문제 없다면 각자의 돈을 어떻게 사용하든 그것은 개인적인 문제라고 여겼습니다. 저 역시도 친정에서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비상금으로 갖고 있던 돈의 일부를 빌려주기도 하고 돌려받기도 했으니까요. 그러다 얼마 가지 않아 저의 신뢰가 무너지는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처음보다 더 큰 액수의 문제였습니다. 그날은 반차를 쓰고 일찍 퇴근한 날이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청소를 하지 않아서 엉망이 된 집을 대청소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필요 없는 서류를 정리하고 안 쓰는 물건들을 내다 버리면서 집을 치우고 있었죠. 막바지에는 남편이 사용하는 서재를 치웠습니다. 제가 평소에는 손도 재지 않는 책상 근처도 치우는 김에 정리하자 싶었죠. 그러다 책상 마지막 서랍 안에 공과금 관련된 용지가 잔뜩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모캐피탈에서 온 납부 명세서였습니다. 이미 개봉이 된 채로 쌓여 있었기 때문에 저는 내용물을 읽어보았습니다. 세상에, 명세서의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의 명의로 된 자동차 할부금이 매달 미납으로 쌓여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난달 미납금과 이번 달 결제금이 합쳐진 채로 청구가 되고 그 달에는 전달 미납분만 정리하여 다시 이번 달 결제 대금은 미납이 되는 반복된 연체였죠. 게다가 명세서에 남아있는 차량 할부 잔액이 적은 편도 아니었고요. 차량 번호는 남편의 자동차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알지도 못하는 자동차 할부금을 남편이 매달 내고 있다는 사실이 이해가 가지 않아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명세서를 들이밀며 물어봤습니다. 이 금액들이 대체 뭐냐? 직접 타고 다니는 차량 말고 다른 차량도 가지고 있는 거냐고. 남편은 왜 자신의 물건에 함부로 손을 대냐는 식으로 뻔뻔하게 화를 내다가 제가 집요하게 추궁하니 결국 사실을 말해주었습니다. 바로 동생들이 타고 다니는 차량 금액이라고요. 결혼 전부터 자신의 명의로 출고된 차였기 때문에 매달 내고 있다는 거였죠. 왜 그걸 아직도 오빠가 내고 있는 거야? 아가씨들 둘 다 사회생활하고 있잖아. 게다가 지금 몇 달째 지난달 미납금이 있는 채로 한 달분만 결제하고 있어. 오빠도 알겠지만 차량 할부금도 신용거래야. 오빠 나중에 우리 내 집 마련할 때 대출 받으려면 신용관리 누구보다도 잘해야 하는 거 알면서 그래? 동생들이 타고 다니는 차 때문에 우리 나중에 은행 대출 문제 생기면 어떡하려고. 남편은 제 말이 잔소리처럼 들렸는지 자신이 알아서 처리하겠다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래요. 저와 결혼하기 전에 여동생들에게 차량을 사줬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여유 있게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매달 미납분이 있는 채로 힘겹게 갚는 상황이라면 이제는 사회생활하고 있는 여동생들에게 그 금액을 양도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제 자기 혼자 살고 있는 독신도 아니니까요. 내 집 마련을 위해 함께 으쌰으쌰해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데 동생이 타고 다니는 차량 때문에 다달이 미납금을 메꾸는 모습이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경제력을 합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해도 고정지출이 10,000원, 20,000원도 아니고 이렇게나 큰데 자신의 진짜 가정에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거란 생각에 화도 많이 났습니다. 저는 이날 이후로 남편과 크게 싸우고 남은 차량 할부금을 동생들이 낼 수 있도록 해결하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젠 정확히 가족 분리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그날 이후 정말 시누이들에게 앞으로는 직접 차량 할부금을 해결하라고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다만 그 이후로 바뀐 것은 캐피탈의 명세서가 더는 날아오지 않는다는 것뿐이었습니다. 명세서 방식을 바꾼 건지 아니면 정말 동생들에게 넘긴 건지 물어봐도 명확하게 대답해주지 않아 저는 찝찝한 채로 지내게 되었죠. 신혼을 보내면서 제가 남편과 싸운 이유는 대부분 시누이들과의 돈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시누이와 저는 2살 차이가 나는 셈인데 어릴 적부터 스스로 돈을 모아왔던 타입이라 결혼한 오빠에게 지속적으로 손을 벌리는 쌍둥이 시누이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어요. 왜 20대 중반이 넘은 성인이면서 아직도 용돈을 받는 것처럼 행동하는 건지 나 같으면 저러지 않을 텐데 답답함에 명치가 새까매질 정도로 가슴을 쳤습니다. 철없는 시누이들과 그걸 똑부러지게 해결하지 못하는 남편이 참 원망스럽더라고요. 남편과 시누이들의 돈 문제는 생각보다 더 많은 부분에 얽혀 있었습니다. 남편은 시누이들에게 지원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저를 만나기 전 대부분의 수입을 시누이들의 뒤치다꺼리에 쓴 것 같았습니다. 제가 어머님과의 식사 도중에 들은 이야기만 해도 수십 가지가 넘었거든요. 띠동갑 아래의 쌍둥이 시누이들은 남편이 대학생이 되었을 때는 고작 초등학교 입학한 나이였고 아버님은 병으로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가세가 많이 기울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대학 공부를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전전했고 어렵게 모은 돈으로 쌍둥이 시누이들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아빠처럼 보내주었던 거죠. 그래요. 일찍 돌아가신 아버님 때문에 장남이 어린 동생들을 키우는 거 있을 수 있는 일이죠. 피는 물보다 진하니까요. 저도 그 점은 정말 남편이 대단해 보여요. 하지만 두 신우들은 어릴 적부터 철딱서니가 없었는지 쓸데없는 돈도 엄청 까먹었더랬죠. 고등학교 때는 연예인이 되고 싶다고 하며 댄스 학원과 보컬 트레이닝 학원을 둘 다 오랫동안 다녔다고 들었습니다. 가뜩이나 어머님과 남편이 힘들게 돈을 버는데도 자신들의 꿈을 위해 한 달에 100만 원씩 그냥 학원비로 나갔던 거죠. 안타깝게도 두 시누이들은 슈퍼스타 K 같은 오디션 프로그램 한 번 도전하지 않고 그대로 꿈을 접었다고 해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위해 돈을 그만큼이나 잡아먹었으면 칼이라도 한번 뽑아보고 포기해야 할 텐데 어느 순간 시시해졌다 생각했는지 다른 길로 돌아섰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그 정도로 남편이 가족에게 잘했다라는 성품 칭찬을 하고 싶었던 모양이지만 듣는 저는 자신의 청춘 시절을 어린 신우들 키우느라 다 소비해버린 남편이 불쌍하기도 하고 그걸 또 저에게 늘어놓는 어머님이 한심하기도 했습니다. 자기 자식인데 왜 그걸 어린 첫째의 짐으로 남긴 거야 싶은 생각이 머리와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었거든요. 두 시누이들이 성인이 되면 그제야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고 생각했었을 텐데 아직도 여러모로 동생들에게 돈 들어갈 일만 생기고 있으니 남편에게 채워진 족쇄는 언제쯤 풀릴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저는 공리 끝에 남편과 재산을 합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산을 합친 뒤에 제가 가게 관리를 전적으로 하게 되면 시누이들도 오빠에게 도와달라는 말을 함부로 못하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남편에게 현재 채무 내용과 수입 내용 등을 공유하자고 이야기했을 땐 그리 탐탁해하지 않았지만 저는 언제까지 월세 전세로만 살 순 없지 않냐. 신혼부부 특별 공급이 있을 때 청약에 도전해보려면 우리 재정 상태를 서로가 다 알고 있어야 한다는 설득으로 남편의 공인인증서를 USB에 저장해 놓을 수 있었습니다. 공공통장으로 매달 정해진 금액을 넣고 공통적으로 지출하는 방식은 동일하지만 이제는 서로의 통장 기록을 확인할 수 있고 불필요한 지출이 어디에 쓰였는지 알 수 있는 시기라 마음이 좀 놓였습니다. 또 시누이들의 귀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사실을 어머님에게 이야기했죠. 어머님, 저희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간일 때 아파트 청약 시도해보려고 해요. 지금부터라도 허리띠를 졸라매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가급적이면 저희 돌 수입 모두 청약 준비하는 시드머니로 만들려고 하거든요. 사고 싶은 거 다 참으면서 돈 모으고 있어요. 재산을 합친 뒤 몇 달은 제가 원하는 대로 무난하게 흘러갔습니다. 남편은 여러 대학의 교양 과목 강사로 일하기 때문에 어떤 학기에는 수입이 괜찮고 또 어떤 학기에는 수입이 저번만 못했거든요. 그땐 한창 수입이 많았을 시기라서 원래 붙고 있던 적금 말고도 다른 통장에 비상금을 모을 수 있었어요. 평화롭던 어느 날 저는 청약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 서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저희가 사는 동네와 가까운 곳에서 평수도 괜찮은 아파트가 들어온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저는 이곳에 넣어봐야겠다 싶은 생각에 현재 준비된 돈과 청약 횟수 등을 알기 위해 남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대로 차근차근 진행되는 것을 봤는데 순간 이질적인 대출 내용이 한 건 잡혀 있더라고요. 뭔가 싶어서 확인해 봤더니 지금까지 모아놓았던 청약 통장을 담보로 대출이 실행되어 있었습니다. 300만 원짜리 소액이긴 했지만 왜 남편이 상의도 없이 대출을 실행했던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남편에게 왜 청약통장 담보대출을 실행했냐 물으니 또 더듬더듬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더라고요. 실망스럽다고 왜 같이 돈 모으기로 했으면서 대출을 필요로 한 거냐고 몰아세우니 또 한 번 시누이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애들 미용실 오픈하는데 인테리어 비용이 좀 모자르다고 해서 내가 보내줬어. 어차피 다음 달 급여 나오면 해결되니까 걱정하지 마. 오빠 그런 일 있으면 나랑 먼저 상의하기로 했잖아. 이번에도 혼자서 생각하고 보낸 거야? 그리고 다음 달 급여로 해결한다는 말이 우리가 모으려는 돈에서 그만큼을 쓴 거잖아. 다를 게 뭐야. 우리 돈 모아서 아파트 하기로 했던 거 왜 자꾸 잊어버리고 아가씨들 도와주려고만 해. 우리도 우리 가정을 생각해야 나중에 아가 준비도 할 거 아니야. 그럼 어린 동생들이 힘들다고 하는데 큰오빠로서 돈 한 푼도 보태지 마.
내가 뭐 가게를 오픈해줬어 뭐랬어? 그냥 300만 원 정도는 쓸 수도 있잖아. 아무리 결혼했다고 해도 동생들 아직 어린데 어떻게 안 도와줘? 걔네들도 오죽했으면 나한테 얘기했겠어? 너 제발 마음 좀 예쁘게 써. 오히려 저를 몰아세우는 모습에 어찌나 속이 상하고 화가 나던지 그 자리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마치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돈 욕심 낸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결혼을 해서 새로운 가정의 주인이 되었다면 같이 이 가정을 잘 이끌도록 온 집중을 다해야 하는데 뭔 소리만 들으면 100만 원, 200만 원 그렇게 여유 있는 편도 아니면서 마치 용돈이란 식으로 투척하는데 나만 전전긍긍하고 나만 나중에 태어날 아가를 위해서 집 마련하려고 애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의 그런 태도에 너무나도 서운하고 미칠 것 같더군요.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매번 아가씨들한테 나가는 돈 때문에 우리가 싸워야 하는 현실이 답답했습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남의 집 기둥 빼오는 게 아니다라는 말로 저를 회유하려고 했던 걸까요? 뼛속까지 동생들 편인 남편 때문에 제 명에 못 살겠다 싶어서 저는 시누이들을 직접 만나기로 했습니다. 오픈하려고 하는 미용실의 위치를 알아내서 작은 화분을 사들고 찾아갔어요. 저의 갑작스런 방문에 깜짝 놀란 시누이들은 연락도 없이 웬일이냐며 우왕좌왕하긴 했지만 결혼식 때 보았던 것처럼 부침성 좋게 저를 맞이했습니다. 아가씨 이런 말 단도직입적으로 꺼내서 불편하겠지만 내가 오죽했으면 여기까지 왔을까 생각해줘요. 나랑 오빠랑 나이 차이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기도 빨리 준비해야 하고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전세 만기되면 또 알아봐야 해요. 그래서 우리 집 준비하려고 정말 열심히 돈 모으고 있어요. 근데 오빠가 아가씨들 사정이라면 모른 척 눈 감을 수 없는 거 알잖아요. 힘들다고 하면 어려운 와중에도 도와주려고 하는 거 사실 저도 머리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나도 힘든데 계속 이렇게 도와주기 어려운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문제 때문에 오빠랑 자주 싸워서 힘들어요. 아가씨 앞으로는 작은 문제 힘들더라도 가급적 아가씨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 말 무슨 뜻인지 알죠? 오랜만에 만난 시누이들에게 이런 불편한 이야기를 꺼내는 저는 오죽했겠어요. 하지만 이러다가는 제가 세운 목표도 남편과의 사이도 나쁘면 나빠졌지 더 좋아지지는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을 용기 내서 털어놓으니 제 마음은 좀 시원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시누이들은 대뜸 서운한 이야기를 꺼내는 저를 보며 벙찐 상태로 시선만 교환했습니다. 그러다 첫째 신우가 난처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언니가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는 이해되긴 하는데요. 저희도 뭐 매일매일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급할 때 도와달라고 할 사람이 없어서 큰오빠한테 하는 건데 결혼했다고 해서 저희가 남되는 거 아니잖아요. 저희도 오빠가 도움 필요할 때 도와줄 수 있으면 당연히 도와줄 건데 면전에 대고 거머리처럼 피 빨아먹지 말라고 하면 좀 불쾌하네요. 야, 안 그래? 오빠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언니 오랜만에 연락도 없이 찾아와서 저희한테 이러는 건 좀 오바 같아요. 충분히 이해했으니까 이만 가세요. 그렇게 저는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그날 저녁 남편은 동생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온 거냐며 노발대발 난리를 쳤습니다. 오빠가 중간 역할을 못하니 내가 나서서 이야기했다고 하니 어린 동생들이 앞가림하려고 노력 중인데 왜 그렇게 모질게 구냐고 저를 나쁜 사람 만들었습니다. 저 역시 참지 않고 20대 중반이 어린 나이냐며 대체 오빠의 가정은 어디냐 또 큰 소리가 오고 갔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할 거면 헤어지자고까지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때 우리 부부 사이는 심각했죠. 제가 그때 찾아가서 이야기한 것이 효과가 있었던 걸까요? 쌍둥이 시누이들은 그 이후 자신들의 미용실 운영을 최대한 손 벌리지 않고 열심히 하는 듯 했습니다. 비록 사이는 더욱 대면대면해졌지만 저는 가족 분리가 조금씩 되어간다는 생각 때문에 남편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죠. 그러던 중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나이 때문에 임신이 어렵지 않을까 싶었지만 다행히 난임 클리닉을 다니지 않아도 자연 임신에 성공했습니다. 남편은 저의 임신 소식을 들은 뒤부터는 조금씩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절반은 저희의 가정에 절반은 시댁 식구들에게 가 있는 느낌이었다면 아이가 생긴 후부터는 오로지 저희 가정이 무탈하게 건사되기를 바라는 것 같았달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의 보수도 올라갔습니다. 경력 때문에 맡은 강의의 조건은 조금씩 좋아졌고
그 때문에 저희가 노리고 있던 아파트 청약 시드머니도 차츰차츰 몸을 불려나갔습니다. 아이의 출산 시기와 맞춰서 저희는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었습니다. 완공까지는 3년이 남았던 시기였기에 최대한 대출 금액을 줄이기 위해 저 역시도 아이를 키우며 부업을 시작했죠. 목표하던 금액을 모아나가면서 아이와 즐거운 추억도 만들고 언제 우리가 헤어진 해 만에 싸웠냐는 듯 행복한 시절이었습니다. 행복은 왜 지속되지 않는 걸까요? 아이가 젖을 떼고 걸음마를 배우기 시작할 때쯤 또 한 번 어두운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남편과 저의 사이는 나이차가 무색할 만큼 쿵짝도 잘 맞았기 때문에 먹구름의 원인, 말 안 해도 아시겠죠? 네, 맞습니다. 시누이들이 미용실을 접고 새로운 일을 하겠다며 남편에게 SOS를 요청해온 것이었죠. 오빠, 내가 최근에는 도와달라는 말 안 했잖아.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우리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거니까 이번 한 번만, 응? 이번 딱 한 번만. 무리한 부탁한 거 아니잖아. 이 정도면 그냥 용돈 준다 생각하고 딱 한 번만 보내줘. 오빠 아니면 우리 엄마한테 부탁해야 하는데 엄마가 그 돈이 어딨겠어. 다음부터는 말도 안 꺼낼게. 부탁해. 아빠가 되기 전에 남편이었다면 저에게 상의도 하지 않고 알겠다며 돈을 쥐어줬겠지만 아이가 생겨서 그런지 아니면 곧 입주할 아파트 문제 때문에도 한 푼 두 푼이 아쉬워서 그런 건지 남편은 동생들의 연락을 받은 후 저에게 상의를 했습니다. 미용실을 접은 시누이들은 그동안 갖고 있던 빚을 싹 청산했더니 딸랑 500만 원만 남았다고 합니다. 미용실을 접기 몇 달 전부터는 월세 내기도 빠듯해해서 빚을 좀 졌었던 모양이었어요. 다시 구직을 해야 하는 두 시누이. 관련된 자격증은 미용 기술밖에 없었기 때문에 다시 샵의 디자이너로 들어가는 취직을 선택할지 아니면 다른 일을 알아볼지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두 사람은 요즘 유행하고 있는 신직업을 선택하기로 마음을 굳히고 남편에서 손을 벌렸던 거죠. 시누이들이 선택한 새로운 직업은 바로 인터넷 BJ였습니다. 제가 처음에도 이야기했었죠. 저희 시누이들이 꽤 화려하고 예쁜 사람들이거든요. 미용 기술이 좋아서 그런지 자기 자신도 아주 멋들어지게 꾸미는 신우. 그런 비주얼을 살려서 두 사람은 집에 방음 부스도 설치하고 송신용 컴퓨터도 드리고 조명 세팅도 새로 바꿔서 본격적인 인터넷 BJ로 활약하기로 마음먹은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평소에 인터넷 방송을 보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무슨 일을 하는 건지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유튜브 브이로그를 찍는 일이라고 설명을 듣고는 이걸 도와줘야 할지 말지를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잠깐 고민하다가 이번에는 신우들을 도와주자고 말했습니다. 예쁜 비주얼을 썩히는 것도 아깝지만 인터넷 방송 장비만 잘 갖춰놓으면 그 이후부터는 벌어들이는 돈으로 자신들의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했거든요. 만약 디자이너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다가 취직이 어려우면 갖고 있는 소액의 돈을 한두 달 만에 다 소진해서 더 큰 돈을 필요로 할지도 모르고요. 지금 살고 있는 투룸에서 한 방은 인터넷 방송용 공간으로 바꾸는 거니 다달이 들어갈 월세도 없을 것이고 힘만 있다면야 계속 돈 들어가는 일 없이 자신의 능력으로 컨텐츠를 뽑아낼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또 두 시누이가 요구해온 돈이 무리할 정도로 많은 액수는 아니었기에 저는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라고 앞으로는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라도 정말 도와줄 수 없을 거라고 단도리 한 후 보내주기로 남편과 합의하였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약속된 날짜에 시누이에게 돈을 보냈고 두 사람은 남편에게 지원받은 돈과 갖고 있던 돈을 합쳐서 인터넷 방송 부스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혹시 어디에서 방송을 하는지 나도 궁금하니 보고 싶다고 주소를 알아봐 달라고 했지만 시누이들은 자리가 안정되는 대로 알려주겠다고 하며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 얼굴을 드러내놓고 하는 일이니까 괜히 가족에게 공개하기엔 민망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해가 가더라고요. 이번을 기회로 시누이들에게 돈 걱정하지 않을 수 있으면 좋겠다. 제발 하려고 하는 일이 잘 되어서 앞가림 잘 했으면 좋겠다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물론 초창기부터 떼돈을 벌 수는 없겠지만 자신들이 하는 만큼 시청자들을 끌어모은다면 두 사람이 버틸 정도의 수입이 생기진 않을까. 이번이 기회이기를 저도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두 철부지 시누이들은 한동안 잠잠했습니다. 양심이 있어서 더 이상 손 벌리지 않는 건지 아니면 정말 일이 잘 풀려서 정착을 하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시누이들이 끼어들지 않는 제 삶은 평화 그 자체였어요.
아이는 어찌나 순한지 육아 우울증 한 번 안 생겼었고요. 남편이 하는 일은 점점 더 좋아져서 시간 강사가 아닌 지방대 교수 자리를 지원해 볼 수 있을지 몰랐거든요. 남편에게 시누이들은 어떻게 지내느냐 물었을 때 요즘은 일하느라 바쁜지 연락을 많이 안 한다고 했습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말이 딱 공감 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가끔 제 폰에 저장되어 있는 시누이들의 메신저 프로필 사진을 보는데 각종 명품 인증 사진을 올리기도 하고 좋아 보이는 호텔 수영장에서 폼 잡고 찍은 사진을 올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래 너희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라. 제발 우리 인생에 끼어들지 말고. 저는 시누이들의 허세적인 사진을 보면서 부러움은커녕 그렇게만 조용히 살아다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자꾸 바뀌는 명품 사진과 호화로운 호텔 사진들이 문득 이상하더라고요. 과연 철부지 시누이들이 하고 있는 인터넷 방송이 뭘까? 보통 인터넷 방송이라고 하면 먹는 것을 찍는 먹방이나 온라인 게임 방송, 뷰티 채널 방송 이런 식으로 한 가지 컨셉과 주제를 잡고 이어나가는 걸 텐데 시누이들은 할 줄 아는 게 미용이니 미용 방송을 하는 건가? 그게 저렇게 단기간에 돈을 벌 수 있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이런 궁금증이 없었다면 가족의 평화가 더 오래 갔을 텐데 저는 괜히 찝찝한 생각이 들어서 아이를 돌보면서 신호들이 하고 있는 방송이 뭔지 하나둘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뷰티 방송이나 헤어 디자인 방송 등으로 검색해 보았지만 두 사람과 관련된 내용은 찾기 어렵더라고요. 어느 플랫폼에서 하고 있는지 무슨 주제로 하는지 전혀 갈피가 안 잡힐 때 예전에 올린 첫째 신호의 방송 준비 사진이 기억났습니다. 세팅된 부스에서 진한 메이크업을 하고 토끼 머리띠를 쓰며 요상한 공주 드레스를 입은 첫째 신호의 프로필 사진이었죠. 저는 그 사진을 다운받아 인터넷 방송 게시판에 혹시 이 방송이 뭔지 아는 사람이란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게시판 답글. 이거 땡땡TV에 있는 애들 같은데? 누군가가 달아놓은 게시판 답글을 보고 나서 저는 얼른 제가 쓴 게시글을 지웠습니다. 댓글에 남겨진 그 땡땡TV란 곳은 제가 알기로는 여성들이 별풍선과 코인 같은 인터넷 재화를 받기 위해서 이상한 춤을 추거나 원하는 애교를 부리는 등의 행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설마 우리 시누이들 나이가 몇인데 그런 걸 하겠어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방송용 옷차림이 신경 쓰였습니다. 저는 고민하다 혹시 몰라 시누이들에게 전화를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아이를 낳을 때에도 남편에게만 축하 연락을 줬고 아직 한 번도 저와는 만나지 않은 사이였기에 이렇게 갑작스런 전화를 해도 되나 싶었지만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라면 어떻게 해서든 빨리 막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가씨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고 계시죠? 무슨 일이에요? 오빠한테 요즘 새로운 일 한다는 말 전해 들었어요. 저번에 만난 이후로 통 연락을 못해서 어떻게 일은 잘 되어가고 있나 싶어서요. 그게 언니랑 무슨 상관인데요. 바쁘니까 먼저 끊을게요. 시누이는 저번 일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는지 찬바람 쌩쌩 불 정도로 냉정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별 소득 없이 끊어진 전화기를 오랫동안 내려다보았죠. 그래 아닐 거야 아니겠지 라는 말을 머릿속으로 되풀이했지만 철없는 시누이들이라면 돈을 위해서 그런 방송쯤은 선택하고도 남을 것 같다는 생각에 직접 확인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이 지방 출장으로 집을 비운 날 저는 저녁 10시쯤부터 땡땡TV의 어플을 깔아 방송 중인 목록을 훑어봤습니다. 방송 썸네일로 보이는 자극적인 사진들 때문에 미간이 절로 찌푸려졌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개인 방송을 시청하고 있었고 시누이들의 부스 배경과 비슷한 느낌의 썸네일들이 많다 보니 점점 더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한참을 찾다가 보니 아니나 다를까 익숙한 느낌의 배경사진과 함께 둘째 시누이로 추정되는 한 여자가 방송 중인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300명가량이 보고 있는 방송이었습니다. 저는 침을 꿀꺽 삼키며 방송 중인 채팅방에 들어갔죠. 둘째 신우는 조명을 얼마나 쏘고 있는지 얼굴이 하얗다 못해 창백해진 모습이었습니다. 눈을 땡글땡글 뜨고 샛노란 코스프레 가발을 뒤집어 쓴 둘째 신우. 20대 중반이 훨씬 지났지만 영상 속에서는 거의 20대 초반처럼 어려 보이더라고요. 요상한 공주 옷을 입고 무언가를 소개하고 있는 둘째 신우. 오늘 저에게 별풍선 300개를 먼저 쏘시는 분을 위해 이걸 준비했어요.
둘째 신우가 들어보인 것은 한 뼘밖에 안 되는 조망만한 치마였습니다. 아마 별풍선을 많이 쏜 사람을 위해 직접 입고 춤을 추겠다는 내용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채팅방 속의 시청자들은 요란을 떨며 채팅을 쳐댔어요. 저는 얼굴이 너무 시뻘겋게 달아올라서 얼마 보지 못하고 황급히 채팅방을 나왔습니다. 요즘 인터넷 방송이 하나의 유행이기도 하고 인터넷 방송의 시청자 수가 공중파 TV를 보는 시청자 수보다 더 많은 추세로 가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 저는 유교적인 생각이 남아있어서 그런지 돈을 받으면서 서비스 춤을 추고 애교를 부리는 멘트를 날린다는 게 도무지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직업이라고 해도 이건 정상적인 직업이 아닌 것 같았어요. 이 사실을 남편에게 이야기해야 할지 아니면 자신의 앞가림을 하려고 발버둥치는 시누이들의 노력으로 생각해야 할지 괜히 내가 끼어들어서 누군가의 인생을 회방놓는 것이 아닌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차라리 몰랐으면 됐는데 왜 나는 이런 걸 찾아보게 된 걸까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당장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리이고 최대한 고민을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다음날 명품 가방 사진을 찍어서 다시 메신저 프로필 사진을 바꾸는 시누이를 보니 이건 아니다 싶은 마음이 확고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런 사실을 모른 채 두 동생들이 돈을 열심히 벌고 있다고 생각하는 남편을 위해 이야기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어린 나이부터 띠동갑 차이 나는 두 동생을 손수 키웠으니 아빠나 다름없을 텐데 동생들이 돈을 버는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걸 알아야만 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남편이 출장을 다녀온 뒤 작은 술상을 준비했어요. 술을 거의 안 마시는 부부인데 제가 직접 술 한잔하자고 요청해오니 남편은 웬일이냐며 눈을 동그랗게 뜨더군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데 말해봐. 기분 좋은 남편의 얼굴을 보니 왠지 짠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빠 시누이들하고 연락해봤어?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대? 최근에는 연락 안 해봤지. 그 인터넷 방송인가 뭔가가 잘 되고 있나 봐. 이제 걱정할 거 없어. 걔네들도 이제 정신 차렸을 거야. 아, 오빠, 나 정말 용기 내서 이야기할 거니까 충격 먹지 말고 들어. 그리고 최대한 지혜롭게 행동하기로 약속해. 내가 이 말을 해야 할지 말지 고민했는데 오빠가 아가씨들의 아빠처럼 키웠으니까 말해야 할 것 같아서. 남편은 대체 무슨 이야기를 꺼내려고 이렇게 심각하게 분위기 잡냐며 당황했습니다. 저는 제 핸드폰을 들고 땡땡TV의 어플을 켠 다음 시누이들의 닉네임을 검색했어요. 오늘도 역시나 가발을 뒤집어 쓴 채 요란한 옷을 입고 방송 중인 둘째 시누이. 제가 방송에 들어갔을 때에는 둘째 시누이가 노래에 맞춰 춤을 추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진한 화장에 몸에 쫙 붙는 원피스가 민망할 정도로 이상한 상황이었죠. 남편은 대체 이게 뭐길래 보여주냐며 인상을 썼다가 자기의 동생이라는 것을 확인하고는 너무나도 놀란 얼굴이었습니다. 아가씨들이 한다는 방송이 이런 거였어. 나는 아무리 돈을 번다 해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물론 직업에 귀천은 없다고 하지만 오빠가 지원해줬던 돈이 이런 걸로 쓰인 게 정말 아니다 싶어. 남편은 1분 정도를 더 보다가 영상을 끄고 제게 다시 핸드폰을 돌려줬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사람처럼 너무나도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크게 내쉬더니 자신도 이런 걸 할 줄은 몰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라면 당연히 막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이야 그냥 단순히 춤을 추고 애교 부리는 수준의 방송이겠지만 나중에 더 고액의 별풍선들이 터지면 점점 더 나쁜 길로 갈 수 있겠다 싶었던 거죠. 다음날 남편은 두 시누이를 저희 집으로 불렀습니다. 남편의 냉소적인 목소리와 진지한 말 때문에 두 시누이들은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그날 휴방한 채 저희 집에 도착했습니다. 신혼집에는 처음 왔기 때문에 조카도 처음 본 시누이들. 저와는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조카를 보며 귀여워해주던 시누이들은 남편을 향해 왜 집으로 오라고 했냐고 엄마 무슨 일 생긴 거냐며 쭝알쭝알 떠들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시누이들을 잘 타이를 수 있게 아기와 함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문을 닫아도 세 사람이 나누는 소리는 당연히 들려왔죠. 아이를 토닥이며 저는 밖에서 나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나는 너희들 어릴 적부터 키워왔기 때문에 사실상 오빠보다는 아빠의 역할을 많이 했다고 생각한다. 그건 너희들이 더 잘할 거야. 너희들이 원하는 거면 최대한 들어주려고 했고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내가 힘들더라도 최대한 지원해주려고 했어. 당연히 알지. 우리가 그걸 왜 모르겠어. 근데 왜 그런 얘기를 꺼내는 거야? 너희들이 이번에 미용실 접고 인터넷 방송을 해보겠다고 했을 때도 나한테는 화장하는 컨텐츠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지? 오빠는 그걸 믿고 열심히 해보라고 했다. 그런데 너네들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나 어제 너네들이 하고 있다는 방송 어제 보고는 충격을 먹어서 말이 안 나오더라. 내가 그런 거 하라고 너네를 지원한 줄 알아? 너네 그걸 정말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니? 남편의 호통에 두 시누이들은 얼어붙었고 남편은 크게 화를 내며 두 시누이들을 다그쳤습니다. 계속 그런 방송으로 돈 벌 거라면 앞으로는 너네가 살든 죽든 얼굴도 보지 않을 거라며 대단히 실망했다는 남편. 두 시누이들은 오빠가 자신들의 방송을 봤다는 사실이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계속 호통치는 남편의 말을 듣던 첫째 시누가 어떻게 알게 됐냐며 남편에게 되물었습니다. 남편은 제 이야기를 꺼내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첫째 신우의 메신저 프로필 사진에 올라가 있는 사진을 검색하다가 알게 되었다고 둘러댔습니다. 첫째 신우는 다시 깨갱했고요. 오빠, 우리가 아직 갖고 있는 빚이 많아서 그런 거야. 어차피 몇 달에서 빚만 갚고 져보려고 했거든? 단기간에 돈은 벌어야겠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송으로는 시청 100명 모으기도 힘들어서 그래. 진짜 몇 달만 모른 척하면 안 돼? 잘 되면 10억 버는 거 금방이라고. 우리도 안다고 오빠 고생한 거. 10억 벌면 오빠한테 5억 줄게. 좀만 이해해주면 안 돼? 안 돼. 너 그런 방송하는 거 어머니한테 보여줄 수 있어? 오빠한테 걸린 것만으로도 이렇게 민망해하면서 어머니께 말씀드릴 수 있냐고. 앞으로 그런 방송 한 번만 더 해봐. 내가 이제껏 줬던 돈 다 돌려받고 연 끊을 거니까 똑바로 처신해. 그리고 너 빚 때문에 그런 방송을 한다는 게 창피하지도 않니? 샀던 가방들은 다 뭐며 놀러간 호텔들은 다 뭔데? 사실상 사치 부리기 위해서 하는 거란 걸 내가 모를 것 같아? 오냐오냐 해줬더니 어디서 속여 먹으려고 또 머리를 굴려. 제발 철 좀 들어. 결국 두 시누이들은 남편에게 욕을 엄청나게 얻어먹은 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은 자기의 동생들이 철이 없다고 해도 그런 짓을 할 정도라는 사실에 머리를 싸매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이렇게 혼내본 것도 처음이라고 했지요. 저는 남편을 위로하며 오빠가 이제껏 너무 힘들게 살아온 것 같아서 안타깝다고 다독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크게 혼을 내야지만 두 시누이들도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궁리를 할 거라고 했죠. 그 사건 이후로 다행인 것은 그 이후로 두 시누이들은 땡땡TV에서 은퇴 방송을 마지막으로 더는 요란하고 민망한 방송을 하지 않게 된 점입니다. 두 시누이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는 플랫폼을 옮겨서 유튜브 브이로그 영상으로 만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조금씩 구독자가 늘어나서 지금은 건전하면서도 재미있는 영상을 찍고 있네요. 저도 구독을 눌러서 올라오는 동영상을 매일 보고 있고요. 그동안 바보처럼 굴었던 자신들을 스스로 바꾸고 싶은지 어쩐지는 몰라도 요즘은 미용 강사 일도 하면서 아주 열심히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또 남편에게 그런 민망한 일을 한번 겪어서 그런지 이제 다시는 남편에게 도와달라는 손벌리기 부탁을 하지 않게 되었어요. 남편이 대단히 실망했다고 이야기했던 것이 효과가 있었는지 이제는 스스로 앞가림을 하기로 정신 차린 모양입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이게 가장 마음에 든 변화였어요. 그동안 시누이들 때문에 골치 아팠던 돈 문제가 이 민망한 사건 때문에 해결된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기쁘기까지 합니다. 저희는 곧 있으면 당첨된 아파트에 들어가게 되어 손꼽아 기다렸던 우리 세 식구의 보금자리라서 더욱 기대가 됩니다. 마음에 막힌 돌멩이처럼 골치 아팠던 신우들의 일도 풀렸으니 이젠 저희 가족은 행복할 일만 남았네요. 모두들 시댁과 연관된 마음의 짐이 하나쯤은 있으실 텐데요. 힘든 시간을 잘 버티다 보면 나중에는 저처럼 스르륵 눈 녹듯 해결되는 상황이 생기실 거예요. 저도 막상 그 시간들 속에서는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해서 매일매일이 힘들었거든요. 돌이켜보면 아무리 풀기 어려운 문제도 시간에 따라 해결이 되어간다는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흑호랑이의 해에는 모두들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고요. 제가 겪었던 철없는 시누이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게요. 지금까지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평안만이 깃들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 기막힌 사연을 듣길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